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그런데 교체된 6명 모두가 총선 출마 예정자인지라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죠. 핵심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한 국민의힘 혁신위 안건은 오늘 최고위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 동력이 꺼질 경우 김기현 지도부의 총선 구상은 마련돼 있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신당 창당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신당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총선 보수, 진보 양측 구도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실무형 여성 인사에 방점을 찍었는데 조만간 추가 개각도 예상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3차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탑재한 실사용 위성도 궤도에 안착을 했는데 국방부는 독자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지연시켰습니다.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벌써부터 요소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주류 희생안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조기 예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상민 의원의 탈당에 이어 추가 탈당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이 또 폭발해 등산객 11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사흘째 강진이 이어져 피해가 속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 6명을 내보내고 실무형 전문가를 전진 배치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절반인 3명은 여성을 발탁했는데 여성 비율이 이번 개각의 주요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6개 부처 장관을 일괄 교체하며 2기 내각의 닻을 올렸습니다. 장관들의 총선 출마로 공백이 생기는 부처를 중심으로 부분 개각을 단행한 겁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번 개각에선 실무형이 전진 배치된 점이 눈에 띕니다. 각 분야에서 꾸준히 근무했거나 연구 업적을 쌓아온 전문가들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또 다른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지명자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2기 내각에서 여성 비중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이른바 서운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일었던 1기 내각과 달라진 점입니다. 대통령실은 성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이번 개각 배경에 대해 속도감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인사 관련 논란을 피하면서 동시에 국정과제 이행에 더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번 개각엔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국정 성과와 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등용했다며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장관 6명만 교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권 새 출발 수준의 대규모 개각을 준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만 지명했습니다. 먼저 퇴장하는 6장관의 공통점,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역구가 어디든 수도권 간판으로 여당에 힘을 보탤 카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할 예정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성남 분당을 출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를 겨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임이 확정적이었던 외교부 박진 장관은 부산엑스포 여파로 교체가 유력하고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간판을 바꿀 걸로 보입니다. 이딴 인사파동으로 경질된 국정원장 후임으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엔 취임한 지 5달 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언급됩니다. 또 후임자의 낙마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교체 후보로 한때 검토되기도 했지만 당분간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쓰임이 정해지면 연말 연초 원포인트로 교체해 이번 개각에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믿는 인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은 고심을 거듭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혁신위의 희생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혁신위가 못 박은 시안까지 지도부가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 야심차게 출범했던 인유한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 최후 통첩은 시한 당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논의 과정 자체가 없었지만 개별 정치인의 거치는 당 최고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부정적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 범주, 그다음에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 요구안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를 둘러싼 지도부와 혁신위의 진실 공방으로 양측의 감정 골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혁신위의 성패를 가를 안건이 사실상 무의로 돌아가면서 인유한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시간도 가까워졌습니다. 조만간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혁신위 조기 예산, 즉 최후의 카드를 던질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당 지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최후의 요구 조건을 발표를 하고 저는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계적 요구를 해야죠. 하지만 지도부는 흔들기로 규정하며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의 조기 예산을 자중질환으로 평가하며 인 위원장의 각종 발언 논란과 혁신 속도를 둘러싼 내부 잡음을 직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의 조기 출범으로 혁신이 충격파에 대비하고 현 지도부가 총선 운전대를 잡겠다는 뜻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신 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목요일 이 희생 요구안 재상정 요청을 예고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사실상 빈손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권 부여를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이른바 쌍특검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회기를 연장해서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까지 밀어붙일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치적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국회 종례 전 마지막 본회의인 8일 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법 통과를 벼르는 민주당이 플랜 B를 내놨습니다. 그날까지 특검법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겁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방점은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에 찍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합의된 법안 500건이 지금 밀려 있고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는 바로 열 생각입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와 순직 해병대원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안건까지 통과시키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관련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김진표 의장 역시 반대할 명분이 약한 만큼 민주당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당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 비리를 감추기 위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쌍특검법 연내 처리에 힘을 쏟는 데는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총선용 정치 의도가 담겼을 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사안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또 들여다보는 것 역시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가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각 예산이란 오명과 함께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재작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힌 건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이지만 앞으로 최소 석 달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3개월치 이상의 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업계가 서로 얼라이언스,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 놓은 대체 수입선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파동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사이 값이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은 국내로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께서는 요소 수출 제한이 길게는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중국 화학비료망 홈페이지에서 한 업계 분석가는 최근 소식에 따르면 12월 요소 수출이 잠정 중단됐고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전까지의 수출이 모두 제한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갖가지 조짐이 요소 수출길이 막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과 천연가스 제한이 겹치면서 12월 요소 공급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 2차 시험 발사 때 모의 위성을 탑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민간에서 개발한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제주도 남쪽 해상의 바지선에서 국산 우주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의 세 번째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이 발사체는 650km 상공 우주로 향했는데 앞부분에는 100kg 정도 무게의 소형 위성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2차 시험 발사 때 모형 위성을 실었던 것과 달리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 겁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작사인 한화시스템은 발사 후 1시간 45분이 지난 뒤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 2차 시험 발사 때 2단 추진체부터 사용한 것과 달리 최종 개발을 의미하는 1단부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고체 작은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적응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신속하게.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소형 위성 발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발사 준비에 수십 일이 걸리는 액체 연료 발사체와 달리 7일 이내로 짧고 발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군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의 감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형 위성을 여러 기 발사해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두둔하면서 자신들의 정찰 위성 발사는 비판한다며 이중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걸고 규탄 소동과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변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항공우주 정찰 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임무를 흔들림 없이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경기도청 곳곳을 바쁘게 오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를 비롯해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과일가게 등 1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배우자 김혜경 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 피해자로 적시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의혹을 넘겨받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의혹을 최초 폭로한 전 경기도청 직원 조명현 씨는 비서실 근무 당시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등 각종 사적 물품을 이 대표와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며 이 대표가 유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권익위에 고발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와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압수수색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임 이후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만 벌써 3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과잉 수사로 도정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입니다.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입니다. 날짜로 따져보니까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해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을 특정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이번 달 김혜경 씨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강제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공사 운영과 관련해 공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종속수에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사업 주도권을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것 역시 성남시 결정이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과정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동안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성 측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황 씨 측이 당시 촬영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신상까지 특정해 2차 가해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황 씨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황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상대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거를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 리도 없고 나 이제부터 녹화 좀 할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협박하거나.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공방을 예고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최근 국가대표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해외리그 출전을 위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쯤 황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 씨 측도 해가 바뀌기 전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포렌식 수사와 별도로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올해 수능 고사장에서 학교 측 실수로 시험 종료 알림이 1분 30초 일찍 울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시험장 타종 오류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는데 수험생들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씨. 1교시 국어 영역 때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종료 알람이 울리면서 시험 초반부터 당황했습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이 끝난 뒤 다시 1분 30초간 국어 시험지를 돌려받았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지를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어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 때문에 이어지는 시험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중간에 막 이걸 응시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A씨는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고 집단 소송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를 연 지 닷새 만에 수험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뉴얼이 없었나,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어이없는 대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그게 자동화나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수능 시험장 타종 오류로 수험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수능고사장에서도 학교 실수로 시험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려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그 시험 감독이나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잘못한 걸 보정하는 조치까지 취했기 때문에 A씨는 관련 판례를 토대로 소송 참여자들을 모아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입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소송 결과와 별개로 더 이상 억울한 수험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손이나 손가락으로 밀거나 치는 방식이어서 강도가 약해 보이고 부모나 자식, 친구 사이에서도 놀이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까지 예고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가 다시 경색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를 줄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쳤는데도 또 미룬다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민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사업주, 그 사업주를 처벌을 유예해 주는 것은 민생이고 그 사업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노동계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막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노정 관계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연일 우리 측에 떠넘기며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내부 분열 조장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겼습니다. 신문은 한반도 정세가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를 괴뢰로 지칭해 군사적 도발을 일삼으려는 괴뢰 일당의 분별 없는 망동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돼 있는 9.19 합의 내용을 집요하게 거부해왔다며 우리 군이 재개하지 않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합의서 파기 책동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최후의 금지선이 완전히 날아가게 했다며 도발자들은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판 꼴로 참담한 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전날에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며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의 정당한 조치인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 북한이 거짓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선 우리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리한 언어로 우리 국가 원수를 비방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짓 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 등을 해킹해 무기 등 주요 기술 자료 1.2TB 분량을 탈취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안다리엘이 거점으로 사용한 국내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다리엘은 악성 랜섬웨어를 유포해 가상자산으로 복구 비용을 받아낸 뒤 북한으로 송금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일 규모 7.6의 강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늘 새벽 필리핀 민다나오 섬 북부의 부투안 동쪽 117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39km입니다. 또 어제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부투안 동쪽 해역에서 규모 6.2에서 6.6의 지진이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폭발한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신 11구를 수습하고 실종자 12명을 찾고 있는데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때문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화산 폭발의 여파로 희뿌연 하늘, 그 속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무라피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상에서 무려 최고 3km까지 솟구친 재가 마을로 계속 날아드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라피 화산이 폭발한 건 현지 시각 3일 오후 2시 54분쯤. 당시 75명의 등산객이 고립됐는데 상당수는 대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튿날 분화구 부근에서 1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도 12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emuan hari ini sampai pukul 07.10 yaitu berjumlah 14 orang dan yang perlu dicari menjadi 12 orang. 화산 활동이 멎지않아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산재에 발이 푹푹 빠지는 등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데다 폭발로 당장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주변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Jadi berangkatnya hari Sabtu. Jadi ya mendakinya jadi lambe turun kayaknya terjebak alun ketemu sampai sekarang. 중부 자바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무라피는 지난 2010년에도 폭발해 3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폭발 때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번엔 공식적인 사망자만 벌써 11명.
물 앞이 산에 올라가기 위해선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주민이나 비밀 루트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있어 희생자가 더 나올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중폭 정도인데요. 작년 5월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성, 그리고 좀 관료 출신이 임명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총선을 앞둔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졌는데요. 네. 1차 개각은, 정권 초기의 1차 개각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대거 참여했다라고 하면 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차 개각은 이제 정권 3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행정 관료들이나 그리고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다. 따라서 뭐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방향성이나 그리고 나아가야 될 국정 운영 철학 등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좀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뭐 2차적으로는 또 이제 뭐 여기에 국민의힘 혹은 현 정권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장차관들이 또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많은 의석수와 그리고 전문성이 합쳐지면은 대통령의 운영 철학과 운영 방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셨는데 일단 보신 6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면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은 뭐 실무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메시지가 있거나 어떤 뭐 스토리텔링이 되는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의 인사가 있지 않고요. 그냥 꾸준히 자신의 분야에서 일해왔던 사람들을 무난하게 올려서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가자.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가 총선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슈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총선 앞두고 무난하고 안전한 개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분한테 관심이 쏠려야 되는데 들어오는 분보다 사실 떠나는 분들 6분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개각 대상 장관들, 자, 총선에 총 출동하는 6명의 장관들을 지금 모아봤거든요. 모두 총선에 출마하는 건 뭐 맞는 거죠? 네,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떠나는 분들이 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오는 분들은 실무형에 가깝고 이제 나가는 분들은 국민들한테 인지도를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나가는 쪽에 더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나 생각됩니다. 예. 지금 총선 넉 달 앞두고 단행된 개각이잖아요. 이 6개 부처 장관 교체 소식에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 이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국정 과제와 개혁의 완수를 위한 최적의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 잡기 청문회를 지향하고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 인사는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입니다.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입니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자신의 친이들로 총선에 내보내겠다고 판을 깔아준 꼴 아닙니까? 자, 야당에서 지금 도주 개각이다, 이런 혹평까지 나왔는데요. 앞서 좀 안정된 개각, 안정된 부분을 좀 택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인사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인데
그냥 일감으로 보면 뭐 굉장히 실무자들이잖아요. 아니 실무자는 아니지만 실무자의 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게 있었을까? 자기 관리가 그렇게 안 됐을까?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꼼꼼하게 검증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야당으로서 이제 공세를 취하는 거니까 저거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뭐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도주를 했다 뭐 이런 건데 좀 발언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좀 정치가 좀 약간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도 장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선거 때면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거를 뭐 도주라고 하는 것 그게 맞을지. 그리고 관료 출신 장관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차출이죠. 차출. 뭐 당에서 그 우리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처럼 당 고위 인사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잘 뭐 이렇게 부각되진 않지만 실제로 열린우리당 때도 차출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각에 뭐 좀 이렇게 커리어가 좀 빌드업된 분들을 차출해가지고 총선에 출마시켰었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경험을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도주 개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근거가 조금 약한 논평 아닌가, 그냥 감정이 좀 약간 앞선 논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앞두고 좀 자주 있는 일인데 좀 넘치는 표현이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6명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늘 개각으로 관심을 받는 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솔선수범할 것이다 이 얘기 했는데 인천 계양을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나오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확정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관위가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인천 계양을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현재 뭐 뛰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좋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마 원희룡 장관에게 질까 하는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그만큼 만에 하나라도 정말 승부가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큰 타격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지금 이제 희생을 강조한 부분은 꼭 특정 지역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나의 인지도가 지금 현재 여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탑5에 드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내 인지도를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역할에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계양 대첩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뭐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확정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확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다 가정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계양을에 남아 있는다면 성사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희생을 강조했고 그 희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계양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강자와 싸워서 뭐 본인의 개인의 어떤 당선을 떠나가지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희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양이라는 지역구가 어려운 지역구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 붐이 일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그 여권에서 혁신의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한 저는 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자기를 던진 거죠. 던지는 이유는 거기에서 이기기 위한 것보다는 이 당의 분위기를 붐업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던지는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던졌는데 당의 분위기가 혁신 분위기가 붐업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뭐 표현, 동물 표현의 죽음. 그 표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성공 이런 거와 맞물렸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개항 대첩이 되겠지만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몰락하는 상황에서는 개항으로 가봐야 개항 대첩이 아니라 그냥 사지로 가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이번 개각 중에서 그 전략적으로 조금 패착이 있는 부분은 저는 한동훈 장관을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원포인트로 연말이나 연초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나오면 지금 나와야 붐업을 시킬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분들의 마이크가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국무위원도 아니고 장관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발언이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 의원의 말이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도 못 돌리고 아니 중진들이나 뭐 고위 지도층, 지도부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그 질문을 받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략적으로는 좀 약간 패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가 지금 동력을 조금 잃어가는 상황,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같이 개각 대상에 포함돼서 좀 붐업을 시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아직 길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5개월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짧게 남은 것 같은데 사실 정치권에서 한 달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지금 주요 인사들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붐업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붐업을 일으켜야 될 요소 구간, 주요 구간들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4구간 이상 남았다. 이제 본선거에 들어가서도 붐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공간이가 꾸려질 때 붐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총선까지 죽지 않는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는 정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들이 이뤄질 텐데요. 우리 당에서도 여권에서도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더 히든 카드로 뒤로 밀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텀 정도 좀 아껴놔야 된다. 모든 카드 다 써버리면 또 이제 또 이게 시들해질 때 또 다시 붐업시킬 카드들이 없어서 안 되니까요. 5달 길게 남았다. 길게 남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셨는데, 우리 대변인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있어야죠. 그런 어떤 반짝 이벤트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강서 재보궐 이후에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판단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에서 그래 역시나 그렇지 뭘 하겠어 이러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결과물도 없이 그냥 느낌만으로 좋은 느낌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반짝 이벤트로 국민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너무 국민을 조금 짧게 반론 듣고 국민들께 진정성으로 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는 국민들도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게 진정성 당연히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요. 그리고 이런 정치에서 당연히 보여지는 것들 역시도 적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 사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과정이 또 많은 것들이 보여지길 또 원하시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이 또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이고 그만큼 내실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나오신 6분 가운데 추경호, 그리고 이영, 정황근, 조승환 이 4분 정도는 좀 출마할 만한 곳들이 거의 정해진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물론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이 경기 분당 을 지역이거든요. 자, 안철수 대표가 김은혜 그 수석의 지역구인 분당 갑에 갔기 때문에 김은혜 수석이 분당 을을 지금 출마하고자 뛰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분당을 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오신 김문수 대변인도 분당을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까요?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사심이 당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원희룡 장관처럼 본인의 이제 인지도를 대의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이제 당의 승리로 이끄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의 인지도를
이런 뭐 명분이나 명예보다는 또 실리를 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 공간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용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은 내가 정하면 갈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은 절대 조심하길 바란다. 네.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 당의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미리 짜놓고 치는 판이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특히 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중요한 보직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보기 좋지는 않으나 네. 본인들의 정치인들의 의사다. 예. 단 그 과정이 어떤 누가 상대가 되더라도 공정해야 할 것이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가 되더라도 공정해야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반짝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반짝 이벤트로 나와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잠식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처럼 지역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닦아온 사람이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예.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예. 자,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서 분당을 지역의 후보가 결정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예.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당이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자가 발전의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내가 나가고 싶은 곳, 내가 후보가 되고 싶은 곳에 계속 거론하면서 내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 이름을 더 알리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당의 오인 시스템에 대한 오인으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 홍보에 있어서 적정선을 좀 찾으면 좋겠다. 적정선을. 적정선을 네. 선을 좀 찾으면 좋겠다. 네. 예. 자, 누가 어디에 출마하느냐, 총선 대진표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 예. 당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 인물들의 희생을 요구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오늘 최고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보고되지도 못했는데요. 혁신위와 지도부의 신경전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혁신위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혁신이 한번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논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혁신위가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할지 정리가 돼서 요청이 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요. 네, 자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게 문자로 공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막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보여드렸고요. 자 지도부는 이 보고 요청 자체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혁신위원은 나와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걸 혁신 안건 한꺼번에 쫙 해서 다음에 한꺼번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혁신위의 설화들이 좀 이어지면서 지금 혹시 당내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출범될 때부터 제가 인유한 위원장과 가문에 대한 존경을 표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었고요. 네. 또 이 혁신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교신이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서로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김기현 당대표가 말했던 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거짓말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혁신위의 정권을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하는 자의 권한 이상을 위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혁신위의 권한 범위 안에서 정권을 김기현 주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넓게 봐도 김기현 대표의 권한 밖의 거를 위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또 이 정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 스스로 또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라고 해도요. 누군가를 출마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한테 너 여기 말고 저기 나가 여기 나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는 걸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 혁신위가 우리 당이 양 13번의 혁신위가 있었고 이 직전 혁신위에 제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때까지 혁신위의 프로세스는 혁신위가 마감되는 시점에 혁신위의 안건들이 백서처럼 하나로 만들어져서요. 보고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예. 최고위에. 근데 지금 이번 혁신위는 전 국민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건 바이 건으로 한번 회의가 끝날 때마다 계속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넘어가고 하는 과정을 밟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 나오고 나서 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얘기했고, 두 번째 안건에서 또 대답을 잘 하지 못했던 것도 네.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코멘트 정도가 붙은 건데 네. 사실은 이게 누구 한 명이 코멘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감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여야 된다고 예. 봅니다. 마감 시한이 되었거나 아니면 혁신위 안건들을 마무리했거나. 네. 그리고 나서 이 혁신위 안건이 넘어가면 최고위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네. 필요한 곳에 넘기거나 결정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일어날 텐데요. 그래서 혁신위가 거꾸로 너무 조급하게 이거에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혁신위는 결정을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혁신 안건을 올리는 것이다. 예. 네. 그리고 이 결정은 최고위 또는 권한 있는 곳들에서 결정하게끔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7일 최고위에 다시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럼 지도부의 논의할 답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논의가 네, 논의가 일단은 될 거라고 봅니다. 안건이 정상적으로 올라온다라면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혹은 공간위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김기현 당대표의 권한 벗어나는 겁니다. 네. 또 이제 대표의 권한, 최고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들은 공간위로 또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짧은 기간 동안 혁신위가 정말 노력하고 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노력을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가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국민들이 그래도 다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당에서 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내놓을 것이다. 근데 혁신위의 권한 범위를 둘러싸고 좀 오해가 양측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희 목요일 패널로 출연하시는 김근식 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논계적 요구를 하고 네. 혁신위가 해체를 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혁신이 지금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만약 해체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어떤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고 네. 그동안 요구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게 안 됐을 때의 후과가 뭔지도 본인들의 생각을 내놓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그 들어요. 정도를 넘어서 이제 비대위 전환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혁신에서 요구하고 마무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은 게 예. 지금까지도 좀 그 공관위원장 이야기를 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네. 받았잖아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또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이 설명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국민 귀에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국민들은 느끼는 거예요. 국민이 판단합니다. 국민이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잘하세요.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정권을 준다 하고 정권 안 주고 사실상 좌초시킨 거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김기현 대표가 그걸 면피용으로 써먹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대부분의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건들이 지금 네. 국민 눈높이엔 더 부합한다 이렇게 부합하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대를 모았던 거고 그 기대가 이어지기를 바랬던 거고 심지어 야당 패널인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나타낸 겁니다. 예? 일방적인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국민의 눈에 부합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비판을 하면 국민들이 저를 더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눈에 부합하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는요, 강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잘해가지고 네. 좀 더 잘한 것으로 이거를 압도해가지고 무마하겠다 해가지고 인류한 혁신을 갖고 온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또 실패한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근데 아직 뭐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이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상황을 오늘 굉장히 장문의 글로 한시처럼 표현을 해서 쓰셨더라고요. 잠깐 좀 보고 오실까요? 인류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서 해체 위기고 이준석은 눈앞에서 아른거리면서 앞길을 막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당마저 사육에 눈멀어서 도와주지 않고 첩첩산중에서 나홀로 백척간도에 섰으니 다가오는 엄동설화를 어찌할꼬,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홍준표 네. 대구시장이 외로워 보입니까? 네, 왜냐하면 예. 저런 것들을 굳이 저렇게 뭐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부분 느낄 것이고, 굳이 당 내에서 저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저만큼 가장돼 또 어느 정도는 네. 또 가장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혁신위에 대한 실패라고 하셨는데 혁신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의 실패라는 건 김은경 혁신위처럼 민주당 혁신위처럼 완전히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1호 안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크게 느끼셨을 텐데 지금 것 같은 경우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누군가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네. 어떻게 당대표가 결정합니까? 당대표가 너 불출마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대표의 권한을 약간은 벗어난 일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을 뿐 누군가는 또 불출마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기대를 지켜봐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당에 많군요. 아니요, 이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우리 일어난다. 당이요, 예. 이때까지 과거를 보면요, 예. 지난 총선에서도요, 이게 12월 1월 됐을 때 네.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갓 12월입니다. 민주당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왜 국민의힘에 계속 요구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예. 좀 기다려주시면 아마도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보다 훨씬 좋은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진단까지 네. 받고요. 근데 어쨌든 혁신위가 자초가 되면 김기현 대표가 모셔온 분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부담이 클 텐데 당연하죠. 이 체제로 총선을 치를 때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네. 찻잔 속의 태풍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관심이 사라진 상황에서의 구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국민의 관심을 가져온 게 인류한 혁신이에요. 제가 자꾸 강서 재보궐선거를 강조하잖아요. 이미 예. 중도층의 판단은 거기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돌리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 어루만지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한번 마음을 정하신 거를 돌리려면 네. 확인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 저희가 정말 반성했구나.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실패했다는 표현이 지금 너무 이르다면 현재까지의 모습은 실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네.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제 거대한 희망, 바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24일까지가 기한이죠. 이 기한 안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혁신위의 안건을 받아들인 지도부의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도 좀 해볼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도 뭐 총선의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총선 출마 희망자 모집도 이미 들어가서 뭐 이 신당 쪽으로 더 많이 기운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준비에 나서면서도 반윤연대는 안 한다 오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반윤연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딱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논평할 이유조차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상일 평론가께 여쭤볼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리 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정무적 감각도 있을 것이고 반윤연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총선에서 어떠한 바람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좀 이성을 잃었고 방향성조차도 잃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당 여기저기서 지금 신당설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삼지대가 정말로 이런 이합집산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려면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있거나요. 혹은 국민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든가요. 근데 이미 기존에 지금 현재 등장해 있는 인물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식상한 인물들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정책 아젠다가 됐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어떠한 신당에서도 신당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차창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나게 되거나 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비례정당들이 정말로 난립하는 결과를 갖고 오거나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당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같이 좀 평가를 해주시죠. 본인 감정을 너무 많이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 감정에 같이 그만큼의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의 감정을 덜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논리가. 지금은 감정 때문에요. 논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명분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 줘야죠. 이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든 심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은 의석을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거기 나가서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본인이 우주의 중심처럼 본인의 감정을 모두가 다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채널이 돌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을 덜어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요한 거는요. 반윤, 반 이재명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전시적 사고예요. 지금은 냉전적 사고, 전시적 사고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양당 정치의 폐해, 대결 정치, 증오의 정치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는 그룹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신당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도층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적 사고를 국민들은 지금 평가 척도로 보고 있을 것이다. 자, 민주당 비명계인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 어제 탈당 선언하면서 지금 민주당도 조금 뒤숭숭하죠.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 계속 열어놓으면서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신당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애들러 가지 않고 그냥 대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실 겁니까?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시나리오 이런 건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어느 특정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모임이 지금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이 당에 필적하는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금태섭 양양자뿐만 아니라 정택은 전 새누리당 의원 쪽도 있고 또 장기표 선생이 세우신 무슨 특권 폐지 운동 정당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 양당에 대칭되는 세력으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 탈당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좀 추켜 세우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준석 신당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서 지금 거론되는 제3지대 등등 모두가 다 연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듣고 오셨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 했던 발언은 제3지대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3지대가 연합을 했을 기초를 때 마련할 수 네, 있다. 기초 정도를 마련할 수 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그거 굉장히 힘들고요. 일단 이거부터 답변 드리면 네. 힘들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너무나 색깔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든 당들이 합쳐졌다라고 하면 이합집산이란 말 그대로 이합집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진짜 좀 그 오늘 비판의 수위가 좀 굉장히 높더라고요. 비난의 네.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이때까지 좀 민주당의 쓴소리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민주당의 색깔을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잃었다. 네. 네. 여기 민주화에 대한 색깔도 잃었고, 네. 그리고 조금 사람다운 따뜻함이라는 색깔도 잃었고, 네. 그리고 공정이라는 가치도 잃었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숱한 과정들 속에서. 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원로들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꼈던, 내가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은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한다고 했었을 때 민주당 후배들의 발언이 수위가 너무 높지 않는가. 그리고 저런 분들이 나가는 데에는 민주당이 쓴소리를 받아내는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한 번 정도 반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신당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받는 분이 또 이낙연 전 네. 대표인데요. 오늘 뭐 제3세력 취재 공감한다, 인생 네. 걸고 고민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자 신당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이 만들어질지 궁금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그런 민주당 내에서 추가 탈당자가 더 나올지, 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중심적 인물이 되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신당의 그 분위기에 이낙연 대표의 참여는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호남 세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촉매제로서는 굉장히 큰 예.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탈당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혁신계, 뭐 비명계라고 불리는 이분들이 탈당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고민하는 네.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끝까지 변화가 안 된다면은 그러니까 탈당할 가능성은 없- 그렇죠. 변화가 안 된다면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나가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탈당이라는 거에 방점을 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변화가 그 변화를 방점이다. 위한 예. 신당을 하는 거죠. 네. 물론 탈당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탈당이 이게 키워드가 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변화 예. 혹은 변화를 신당이 위한 신당인 것이지 키워드가 돼야 탈당이 된다. 키워드가 될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여당도 변화를 해야 된다, 야당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신당 움직임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면 보수 진보 네. 어떤 그 구도에서 총선이 치러질지 굉장히 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양당의 예. 진영 논리, 강고한 진영 논리로 서로 적대시하는 정치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 짜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의 민생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어요. 네. 양쪽이 너무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공존 번영이라는 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심지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도 우리 진영과 관련된 거, 상대 진영과 관련된 거는 예. 전혀 믿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게 뭐죠? 이 근대 국가가 마련한 사회적 자본이 고갈됐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거의 마지막 보루예요, 사회적 자본에. 근데 그거마저도 불신, 신뢰가 없다? 근데 정치가 그것을 그런 모습을 이끈다? 그럼 정치는 그거는 소명을 다한 거죠. 그 정치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명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3당 내지 4당, 3당 4당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구도가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요. 오늘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또 적시가 네. 돼서 또 소환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죠. 조명현 씨가 관련 책을 내고 오늘 북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현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이 비난이 아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조명현 작가님을 비롯한 여러 공익 제보자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또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북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이 모든 거의 배우인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보자 조명현 씨의 북콘서트에서 나온 발언 듣고 오셨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이 자리에 갔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지금 추가됐죠. 추가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필 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지금 기각됐던 영장이 발부됨으로 인해서요.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로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배모 씨까지도 피의자로 이름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의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여기에서 배제됐었거든요. 제외됐었습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서.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원점부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숱한 사법 리스크들을 잘 방탄해 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게 정말로 금이 간 바가지에 물을 아무리 가득 담는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물이 셀 수밖에 없다. 이 수많은 비밀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많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이재명 당대표와 좀 연관져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느 정도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국민들에겐 보일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권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대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대응을 하되 지금 정치적인 판단은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은 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야 권위가 회복이 되겠죠. 근데 물론 지금 1심만 끝났거나 수사 내지는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우리가 동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당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당의 어떤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어떤 모습 그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 책임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책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김상일 평론가 곤란하게 하는 직접 질문을 그동안 많이 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재작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힌 건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이지만 앞으로 최소 석 달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3개월치 이상의 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업계가 서로 얼라이언스,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 놓은 대체 수입선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파동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사이 값이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은 국내로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의 비료 관련 협회가 지난달 중순쯤 자국 요소 수출 기업들에게 수출 자제를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는 오늘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 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비료 수출을 자제하고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이후 실제 통관 문제가 파악됨에 따라 12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 상무부, 외교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해외 우려 집단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정부 관련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한중 합작 법인을 추진하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지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LG화학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새만금에서 전구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도 중국 거린메이와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의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는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합작에 나선 국내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배터리 업계로서는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부담이 불가피해졌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2025년부터는 배터리 핵심 광물도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원보유국으로부터 1차 추출하고 가공한 그런 원료들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간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은 유리해질 수도 있는.
그러나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공약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IRA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우리 군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될 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발사체에 실제 민간 상용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면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위성 발사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후 2시 제주도 남쪽 해상의 바지선에서 국산 우주 발사체가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의 세 번째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이 발사체는 650km 상공 우주로 향했는데 앞부분에는 100kg 정도 무게의 소형 위성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2차 시험 발사 때 모형 위성을 실었던 것과 달리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한 겁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작사인 한화시스템은 발사 후 1시간 45분이 지난 뒤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 2차 시험 발사 때 2단 추진체부터 사용한 것과 달리 최종 개발을 의미하는 1단부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고체 작은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즉흥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신속하게.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이용한 소형 위성 발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발사 준비에 수십 일이 걸리는 액체 연료 발사체와 달리 7일 이내로 짧고 발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군은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의 감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소형 위성을 여러 기 발사해 삼축체계 가운데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 정찰 능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여성과 영상통화 과정에서 노출 영상을 동의 없이 녹화한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황 씨가 입국하는 대로 재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동안 황의조 씨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성 측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황 씨 측이 당시 촬영 사실을 상대 여성이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 신상까지 특정해 2차 가해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의 새로운 불법 촬영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황 씨가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하자는 요구에 응했다가 몰래 녹화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황 씨는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노출 영상을 저장했고 상대 여성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녹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거를 화면을 딱 내려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피해자가 알 리도 없고 나 이제부터 녹화 좀 할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 씨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촬영을 동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연인 관계가 끝났을 때 협박하거나.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공방을 예고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최근 국가대표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해외리그 출전을 위해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쯤 황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추가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황 씨 측도 해가 바뀌기 전에 입국해 사생활 영상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포렌식 수사와 별도로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았는지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여 에스더 씨를 고발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여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 6개월 된 여아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울증 등을 앓고 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 검증에 나서고 숨진 여아의 부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A씨는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에서 쓰러진 노인을 때마침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재빨리 대처해서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소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 베테랑 간호사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휴일 점심시간, 식당이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갑자기 어수선해지더니 한 손님이 의자에 앉은 채로 식당 밖으로 옮겨집니다. 70대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어르신이 이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가족분들도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막 우왕좌왕 하고 계신데 밖으로 옮겨진 뒤 구급차가 올 때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얼굴이 창백해진 상태로 식당 앞 주차장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쓰러진 이의 상태를 살핀 사람은 현직 간호사 김현지 씨. 18년 동안 병원에서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이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경동맥이 약하게 뛰고 있어서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어르신은 의식은 잃었지만 다행히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자칫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김 씨는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옷 같은 거를 이제 좀 느슨하게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의식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두드리고 이제 깨워보고 혹시라도 구토를 하실까봐 고개를 좀 돌리고 그리고 깨우기 위해서 환자분을 계속 좀 자극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고 가족은 김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교체하며 실무형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걸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반겼지만 야당은 출마자들의 빈자리를 채운 도주 개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단행된 6개 부처 장관 교체 소식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문성과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인사라며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국정 성과와 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장관 후보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 잡기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발표 이전부터 이번 개각을 총선용 낙하산 투하라고 깎아내린 야당의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 인사는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입니다.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입니다. 6명 후보자 면면을 두고선 도덕적 잣대도 전문성도 없는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경영학과 교수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과 발목 잡기는 안 된다는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쌍특검과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인사청문회란 뇌관이 연말 전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뜩이나 냉랭한 여의도 정가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 탈당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일 신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전직 총리들과의 연대설까지 제기되면서 당 일각에선 술렁이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현 민주당을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또 한 번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실형 선고를 겨냥했습니다. 국민 평균만큼 깨끗하고 정직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설에 대해서도 발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국민은 윤석열, 이재명 중 한 명을 고르라는 내키지 않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다고 직격했습니다. 제3세력의 결집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며 결단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은 늘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개인보다는 당보다는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해왔고요. 비명계 세력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냉소적 시각을 염두에 둔 듯 김부겸 전 총리와의 2차례 만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까지 포함해 전직 총리 연대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심상찮은 행보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 주류가 분열이 우려된다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자 하는 저는 그 명분이 여기를 누가 획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의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당히 좁다. 물론 이재명 체제에 가장 각을 세우고 있는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아직 탈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달 중순까지 쇄신 요구에 답을 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만큼 새로운 길을 모색할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 상황에 침묵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와 대여 공세를 부각하며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입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내용까지 격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검부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이 돌 하나는 드려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2019년 이후 자신의 학자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면서 친구와 동지, 국민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맡기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 일선에서 움직이게 되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박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정도라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당 창당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지난번 열람망 구축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에 한해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모집 공고 온라인 주소를 공유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증권시장에서는 또다시 정치 테마주가 차트를 흔들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이 연결고리만으로 급등한 종목은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시작은 고깃집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의 공개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의 대상그룹 주가가 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상장 주식 수가 적은 대상홀딩스 우선주는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70% 폭등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이틀 이상 급등해 결국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자 투자자들은 대신 대상 우선주로 몰려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저한테 사채가 좀 나올 수도 있죠. 어릴 적 청주에 살았다는 말 한마디에 청주에 본사나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이 반짝 수혜를 입는가 하면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대학 동문인 기업도 한 장관 출마설에 곧장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진영이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자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증권가에서는 혈연, 지연으로 엮인 이낙연 테마주가 떠올랐습니다. 대형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정치 테마주. 유력 정치인의 사적 인연에 기대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곤 합니다. 펀더멘털이 좋아진다는 그런 계산보다는 그 변동성 자체에 베팅을 해갖고 그 차익을 가져온다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 자체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타성 수급에 따른 주가 변동은 개인 손실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장 전체의 건전성과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처 등 1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김혜경 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검찰이 그동안 경기도청을 열나 차례나 압수수색했다며 명백한 괴롭히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입니다.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입니다. 날짜로 따져보니까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해 감다 있습니다. 한 번은 기억하시겠지만 장기간 상주까지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합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경선이 끝난 뒤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업가 김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돈봉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5천만 원을 제공한 것 외에는 캠프에 도움을 준 것이 없었던 만큼 당연히 자금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 부장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재산과 병역 등 신상 문제보다는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우선 조 후보자는 가장 심각한 사법 현안으로 재판 지연을 꼽았습니다. 또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심 단독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도입한 대표적인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인기투표 논란을 빚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 방향을 살피겠다고 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부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한 데다 국민 70% 가까이가 존치를 바라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 자체는 제도 존치 여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선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이어지는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특정 판사의 SNS 이용 논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논란 등이 없는 만큼 여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한 번 거리로 나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이번 주 매일 10.29km 거리 행진과 함께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모자와 외투를 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 섰습니다.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상규명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신속 통과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의 근간을 만든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지난 4월 발의된 특별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정쟁 법안이라는 여당 반대로 논의는 8달째 지지부진합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벌써 참사 발생 400일이 지났다고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주 닷새 동안 매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도 이어갑니다. 서울광장에 차린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 앞까지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0월 29일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10.29km를 걸어갑니다.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농성장도 마련합니다. 유가족들은 농성장에서 1인 시위와 철야 농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모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열린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는 11일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7일 전국 의사 총걸기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실제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국민이 입을 피해가 있을지도 살펴보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공해에 있는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원 확인 즉시 선제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서 내일 밤 11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하루에서 사흘 뒤 나올 예정이며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이는 올겨울 처음으로 가금 농장에서 나온 확진 사례가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소속으로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돼 숨진 고 최병현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태평양 타라와 전투에서 사망한 강제 동원 한국인은 현재까지 100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피해자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1943년 일본과 미국이 벌인 태평양 타라와섬 전투. 당시 6,000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조선인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미국 국방부에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발굴한 유해에서 한국인의 신원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한미일 공동유전자 감식을 통하여 태평양 격전지에서 처음으로 일제가 강제동원한 전투에서 희생된 고 최병현 씨입니다. 정부는 최 씨의 유해 보관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키리바시 공화국 국경이 봉쇄돼 4년이 지연됐습니다. 고 최병현님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최 씨의 유해가 마침내 고향당 전남 영광에 도착했습니다. 80살 넘은 아들은 기적적으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역만리 타양에 계시는 아버지가 오늘 이처럼 우리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다는 데에서 너무 감사하고 대환영하는 과정입니다. 생전에 못했던 사랑 앞으로 많이 우리 어머니에게 주시고 정부도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가슴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을 수 있도록 강제동원 희생자분들에 대한 위령 사업과 조사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년 만에 고국을 찾은 고 최병현 씨의 유해는 유족 선산에 안치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내일은 추위 걱정 조금 내려놓고 바깥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조금 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북부는 종일, 그 밖에 중서부 지방은 오전과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 6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대전 12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도 큰 춥이 없겠지만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